오늘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의원님하고 이제 의료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참 그 의료 개혁이라는 타이틀로 시작은 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0명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엉망진창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이 의료 현장의 상황 어느 정도 심각한 겁니까? 의원님? 우선 이제 어떤 개혁을 하려면 소통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가 이게 이재명 대표하고만 소통을 안 한 게 아니고 의사들하고도 전혀 소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조정하고 대화하고 타협해서 이게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복종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책 자체를 복종을 시켜서 내 말을 안 들으면 안 돼 이렇게 군대도 안 간 사람이 어떻게 쪼이득 가는 방법만 배웠는지 어디서 그런 걸 그래서 검찰에서 이게 배웠나요? 어떻게 의사들이 역대 정부도 잘 해내지 못했던 일들인데 그냥 무턱대고 내질러 가지고 따라와라 이렇게 복종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됐고 그렇죠. 문제는 그냥 뭐 정책이 이 다른 정책하고 달라서 의료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계획 과제인데 지난 한 1년 2개월 벌써 됐죠. 1년 2개월 되는 동안에 국민들이 정말로 지금 계엄 때문에 잠깐 잊었는지 모르겠는데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맞아요.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구급차에서 죽어가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죽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그친 게 아니고 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3.3조 원 그 건보재정과 또 재난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예비비까지 해서 3.3조를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만큼 엄청난 재정적 손실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 상급병원이 안 되니까 거기에 이제 관련된 업종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뭐 우선 간호사들이 신규 채용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의약품 납품업체도 안 되고 또 의료기기 업체도 안 되고 또 그 주변에 약국들도 안 되고 그렇죠. 이게 심지어는 이제 세탁업소도 있잖아요. 그렇죠. 세탁물도 세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연관 산업들이 다 안 되는 죽을 맛이 된 그런 상황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래도 비상계엄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했기 때문에 뭐 탄핵이라도 하고 파면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 정책을 실패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한테 이게 어떤 뭐랄까 구상권 청구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피해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3,000명 정도의 초과 사망률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윤석열이 단순히 내란죄뿐만이 아니고 살인죄도 있다. 이것은 이게 그렇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잠깐 계엄 때문에 우리 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의료대란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다 고통받고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고 이 문제도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 3, 4년 치유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연쇄적으로 그냥 단순히 의료계뿐만 아니라 또 국민들 그리고 관련된 업종들도 함께 지금 총체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군요. 자. 이제 의료 내란 중에 하나가 바로 의대 모집 인원 이것 때문에 사실 이제 의사 인원을 늘리고 의대 모집 정원을 늘리는 바람에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됐는데 어제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현재 5,058명에서 증원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2024학년도 수준으로 3,058명으로 그렇게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뭐 로또 번호도 아니고 전 국민이 지금 5,058명, 3,058명 이걸 다 외울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됐는데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이게 뭐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2,000명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거를 제시 못했죠. 그래서 이제 의대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 연구된 논문도 아니고 국제기관 세 군데에서 연구했던 그 전에 있었던
뭐 대략의 이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문건을 짜맞추듯이 이제 맞춰가지고 뒤늦게 이제 짜집기를 한 건데 결국은 이제 이게 뭐 한때는 뭐 2,000공 때문에 2,000명 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똑같은 것처럼 복종을 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2,000명도 윤석열이 경로했다는 거 아니에요. 경로하고 나서 2,000명이 정해졌다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정책을 해서 이렇게 실패를 했으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윤석열이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게 이제 탄핵이 되니까 결국은 손 터는 방식으로 지금 원래대로 되돌리는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1년 전에 이 의대 정원을 만들 때 대학 총장들한테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최대 4,000명까지 받을 수 있다 이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총장들이 지금 와서는 한 명도 안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빵명을 선언하고 나오니까 그리고 의대 교수들한테나 의대에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증원할 때는 이제 그 증원을 제대로 원 상태로 돌리려고 할 때 왜 물어봅니까? 이게 이 프로세스 자체가 전혀 말이 안 되는 과정을 겪었는데 어쨌든 참 윤석열의 경로가 결국은 이렇게 정책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했으면 그래도 원래 약속대로 이제 다 전부 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의대생들이. 그래야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한 25% 정도밖에 참여를 안 하고 있고 그것도 제대로 될지 안 될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백기 들고 투항을 한 꼴이라서 이게 정말로 정책을 이렇게 할 수 있나 이게 여러 가지 국민들이 이제 분노가 심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돼도 또 의협이나 의사들은 또 더 이제 이렇게 되면 더 줄여야 된다 이렇게 나올 그 공산이 매우 큽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윤석열이 3년 임기 중에 제일 잘한 일은 의대 정원 늘리려고 했던 시도였다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시도는 좋았는데 이렇게 엉망진창을 만들어서 더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켰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 이 정말로 어떻게 이 문제를 앞으로 또 풀어가야 될지 걱정이 많은데요. 네, 그래서 나는 이 대목에서 정말로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게 윤석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런 양심 선언이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결국은 2,000명 증원이 남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빵명으로 원상 복귀됐고 거기다가 포고령 1호에 나온 5항만 남아 있는 꼴이 됐잖아요. 전공의를 처단한다고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의료인들이 48시간 안에 복귀 안 하면 처단하겠다. 요 대목 아주 그냥 회개한 문장만 남아 있는 그런 꼴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태에 대해서 좀 책임지고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이 무책임한 모습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 지금 의원님 말씀은 윤석열이 다 한 게 아닌가 경로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뭐 최상병 때도 그렇고 경로 때문에 늘 경로를 해요. 그게 술 먹고 경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집안에선 조용하고 왜 밖에 나와서 경로하는 거예요? 그분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여사한테는 못 해보고 밖에 나와서 해볼 만하니까. 화가 쌓이면 밖에 나와서 하나 봐요. 집에서 화를 누르고 있다가 이런 비겁한 어쨌든 그 정신질환적으로도 그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의대생들도 문제지만요. 실제적으로 아까 뭐 뺑뺑이 얘기도 구급차 뺑뺑이 얘기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건 환자와 보호자들입니다. 이분들 제때 치료를 못 받고 수술을 못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증증질환협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표현까지 썼고요. 그동안 환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의원님이 현장에서 듣거나 또 뭐 보신 사례가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증 질환 협회 이분들이 제일 고통을 많이 받은 분들이잖아요. 이제 암 환자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실제로 제때 치료받지 못함으로써 살릴 수 있는 생명을 놓친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절실했고 결국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버텨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의대 정원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우리가 과거 의정 갈등 기간 동안에 많이 알려졌고 또 뭐 보도도 되긴 했지만
파주에서는 이제 뭐 그 생후 한 4달 된 아이가 이제 실제로 심정지가 돼서 예. 뭐 뺑뺑이 돌다가 11군데 정도 뺑뺑이를 돌다가 죽게 되는 사례도 있었고 또 쌍문동 서울 쌍문동의 편의점에서는 예. 남성 환자가 이렇게 14군데를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중앙국립의료원에 갔는데 거기서 일단 열사병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예. 결국은 직후에 사망하게 되고 아이고. 또 충남 그 음성 같은 경우에서는 예. 이제 충북 음성인가? 충북 음성. 충북 음성 같은 경우는 예. 이렇게 산모가 정말로 이렇게 27군데가 넘게끔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예. 구급차에서 출산을 하는 이런 맞아요. 그런 참 일도 말도 안 있었죠. 되는 일들이 예.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이렇게 정부가 정책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정말로 중증 질환 회피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배신 행위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정말로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 그런 모양새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이 피해, 그러니까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나 보호자 입장에서 하루하루가 정말 피를 말리는 느낌일 거예요. 이거 이러다가 정말 무슨 일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거고. 그러니까 뭐 없었던 일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아유, 안 하고 되죠. 있으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누군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참 그렇습니다. 댓글에 어떤 분이 서영석 의원님 지역구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제가 대답하려고 그랬는데 딴 분이 이미 올렸어요. 부천시 갑 이렇게 부천시 갑. 네 이번에 선거가 하나 줄어들면서 사실은 4개에서 3개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거가 좀 익숙지 않습니다. 부천시 갑 이렇게 원래 오정 지역이었는데 그렇죠. 오정동 그쪽인데 OBS 있는 데죠. 제가 또 이제 성공회대 교수 아니겠습니까? 바로 부천 옆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반갑고요. 친근감을 느낍니다. 아이고, 부천하고는. 감사합니다. 저희는 물론 인서울이고요. 저희 학교는 카톨릭 때는 우리도 경기도고. 그래도 그 02를 씁니다. 카톨릭 때. 알겠습니다. 자,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 나섰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혼란들을 좀 막아보고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지난 수요일에 공공의대법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셨는데 공공의대법이 어떤 법이고 지금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뭔지 우리 국민들이 좀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의료대란을 겪으면서 제일 많이 공감한 게 어쨌든 공공의료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필수 의료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지역 간의 의료 격차가 심하다. 이게 이제 크게 압축해 보면 3가지인데 그러려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의료가 민간 의료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민간 의료가 90%고 하여튼 공공의료가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상적인 것은 한 10% 정도의 공공의료가 한 30% 정도 돼야지 이게 정상적이고 정말로 제대로 된 국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민간 의료에 의존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했고 실제로 돈이 안 되는 데는 의사들이 안 가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이제 애곡된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근데 사실은 이제 2000 공공의대법이 별 막 어려운 게 아니고 2018년도에 남원시에 있는 서남의대가 폐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폐교될 때 서남의대에 의대에 그 의대 학생들이 49명이었는데 이 49명을 복원해서 국가가 이제 이렇게 뭐 개별 의대에 맡길 게 아니고 국가가 이 부분은 좀 책임지고 아까 얘기한 공공 부분, 그다음에 필수 의료 부분, 그다음에 지역 의사제를 감당할 수 있는 전문 전담 인력을 양성하자. 여기에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민간의 영역에 맡겨둬서 해결될 수 없는 영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공공의대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민주당에서 21대도 추진을 했고 그때 이제 지금 국힘당과 정부가 반대를 해서 상임위에서는 통과됐는데 본회의까지 가지를 못했고 22대에는 꼭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이 당론으로 좀 결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게 의료가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워낙 커졌잖아요. 그렇죠. 대도시 한 50% 이상의 인구가 집중되어 살다 보니까 병원도 다 의료 자원도 다 그 대도시에 있게 되고 그렇게 돼서 지역 의료 시스템이 다 공동화 현상이 생겨버리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 의료를 감당할 수 있으려면 지방 의료원들이 튼튼하게 받쳐줘야 되는데 그걸 받쳐주지 못하면 이 시스템들이 완전히
마비되게 되고 결국은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은 어디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예. 이제 그런데 지금 이제 현황은 어떻게 되냐면 예. 소위 잘 나가는 대학병원과 수도권의 큰 병원들이 수도권 분원을 만들려고 6,600병상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600병상이 현실화되면 예. 지방 의료는 완전히 초토화되게 죽는 거죠. 돼 예. 있거든요. 모든 인력과 또 자원들이 다 수도권에 굴러가죠. 집중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예. 그것이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공공의대법이 그런 것을 좀 막아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필수 의료로 안 가는 부분, 예. 이게 뭐 모든 사람이 다 알듯이 피한성, 그렇죠. 내외산소, 예. 이게 돈 되는 피한성,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이쪽으로는 많이 많이 몰리고. 못 쏠리고 예. 이게 뭐 산부인과, 소아과, 예. 내과, 외과 이런 데는 기피하고 이런 현상들을 민간 영역에 내맡게 두면 의대 인원을 늘린다 하더라도 결국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 그것을 없겠죠. 담당할 수 있는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자 이런 게 취지입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닌데 아니다. 이게 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 꼭 그 22대의 공공의대법을 예. 만들어서 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공공의료의 부족 문제, 예. 그다음에 지역 의료 격차의 문제, 예. 그다음에 피한성으로 몰리는 그런 필수 의료의 기피 문제 이런 문제들을 꼭 해소해야 된다. 된다. 이런 의지를 강력하게 갖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아니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사실 저희가 그 400명씩 해서 네, 4,000명을 늘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거든요. 했었죠. 근데 그때 의협이나 의사협회에서 반대해가지고. 반대 안 하고 받아들였으면 네, 이런 그렇죠. 이 사태가 나지 않았을 맞아요, 텐데 맞아요. 아마도 앞으로도 그런 논의들이 좀 충분히 돼서 그런 것 중심으로 우선 해서 좀 문제를 풀어가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병원을 짓고 또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의 경우는 이제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공중보건이 이제 공보의라고 부르는데 인력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사가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지방에서 지어놓는다 한들 거기에 근무할 의사가 없잖아요. 의사들은 또 가족들 함께 내려와서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곳에 생활하고 싶어하지 시골이나 이런 도농복합 도시 가서 살기를 좀 꺼려하니까 이런 문제 해결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 취약 지역, 예. 취약 지역의 공보위에 의존을 그동안 계속 해왔거든요. 이것이 이제 한계가 드러났다고 보거든요. 지난 의료 대란 과정에서도 수도권의 상급병원의 응급실이나 이런 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공보위 다 또 불러들였잖아요. 저기 예. 군의관 이런 군의관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네, 했잖아요. 서울에서.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데 거기에 인력을 다 빼가지고 의료 공백 상태를 만들어 버린 거기 때문에 그 똑같이 대형 병원이나 의료 자원들이 다 수도권에 집중되면 그쪽에서 사람들과 의료 자원이 몰리게 되고 지방은 공백 상태가 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러면 결국 공보위가 없는 형태의 구조가 되고 의료 인력이 없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공보위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 근데 올해 이제 공보위를 보건복지부가 706명인가 이렇게 요청을 했대요. 근데 병무청에서는 한 250명밖에 배정을 못 해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의료 대란 과정에서 의대생들이 이제 공부위 안 하겠다, 그냥 현역하겠다. 그리고 군의관? 아니 군의관 말고 그 사회복무요원. 그거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게 한 1년에 한 1,800명 정도가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공보위를 안 가는군요. 그러니까 공보위가 그 의무복무 기간이 36개월이거든요. 기간이 길어서 기간이 너무 길다. 차라리 현역 가고 말겠다. 그렇죠. 이런 좀 추세가 하나 있고 그래서 공보위 의무 가입 기간 그 근무 기간을 좀 줄여줘야 될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여성 의사들이 많이 생각보다 그렇죠, 많이 많죠. 늘어나게 되니까 한 25%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모수가 적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보위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의대 정원을 그것 때문에도 늘려야 되고 실제로 이렇게 그 의무 복무 기간도 좀 줄여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좀 현실화하는데 더 근본적으로는 공보위에 의존하는
지역 의료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공공 지방 의료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잘 조직되고 네트워크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공공의료가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 위기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공공의대가 매우 중요하고 의사 수를 증원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공공의대는 이게 법에 보면 자세히 그 말씀은 안 하셨는데 이런 거잖아요. 공공의대에 들어오면 뭐 입학금을 뭐 면제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러고 의무적으로 지방이나 공보이나 이런 활동을 좀 더 길게 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정부가 그런 학비나 이런 것을 책임져 주고 그다음에 한 10년 정도 지역에 복무하도록 그 지역에 복무하도록 하고 복무하지 않으면 면허를 박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일정하게 공공의료 부분과 지역의 의료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제 일본의 사례도 그렇게 해서 많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군대도 요즘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위탁 교육 보내주고 그렇죠. 갔다 오면 그만큼 더 오래 근무를 하게 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본인도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경제적 문제 때문에 의대 가는 게 좀 부담스러운 분들도 의대 가서 교육받고 또 봉사도 하고 나중에 또 본인이 개업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좀 그 지역에 애착이 있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서 많이 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 것도 제도적인 장치라고. 안 그러면 다 서울로 와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에요 제약사 간의 담합 또 왜냐하면 또 서영석 의원님 또 약사 출신이신가요? 그러신 거죠.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약가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셨어요. 이 법안은 어떤 법안입니까? 이게 이제 그 보통 약에는 오리지널 약이 있고 또 요 약을 이제 복사하고 카피한다 그래서 이게 제너릭 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오리지널 약이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막대한 연구개발비가 들어가니까 한 14년 정도 특허권을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특허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제 이걸 이제 복사약, 소위 얘기하면 제너릭 약을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 이제 이 오리지널 약가보다는 한 70% 정도 낮은 가격으로 생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한 30%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오리지널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그 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니까 요 그 카피약을 만드는 제약회사들한테 그걸 못 만들게 만들고 너네 만들지 마. 그러니까 담합을 하는 거죠. 담합을 만들지 마. 그러면서 이제 뭐 유통권이나 아니면 판매권이나 이런 것을 혜택을 이제 주면서 일부 주고 그래서 못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담합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복제약이 없으니까 그 가격 오리지널 가격을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당 이득을 취득하는 영역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결국은 그게 시장 질서를 교란하기도 하고 또 건강보험에 좀 낮게 할 수 있는 것을 부담을 주게 되는 거고 소비자에게는 그 어떤 더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 장치를 잘 만들어서 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법률을 개정을 하신 거군요. 아까 이게 저는 전혀 몰랐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분은 같고 효능은 같은데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약을 만드는 회사들로 하여금 그걸 못 만들게 하고 담합을 해서 그리고 다른 이권을 주고 자기는 계속 비싼 그러면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소비자도 그렇고 이제 건강보험 재정도 축나고. 야 이런 나쁜데요 이거? 그렇죠. 이거 바꿔야 되겠는데.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게 많은 이제 저도 그런 경험 있지만 이렇게 뭐죠? 처방전 가지고 가면 거기에 써 있는 약이 없을 때 약사가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요 약은 없지만 성분이 같고 그다음에 효과도 같은 다른 약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받아도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의료에서 가장 해결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성분명 처방으로 그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근데 약 모양이 좀 다르다고 뭐 이렇게 색깔이 좀 다르다고 이게 다른 약이 아니고 다 그 어떤 정상적인 식약처가 인정한 그런 과정 KGMP 시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색깔이 바뀌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게 의심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21대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게 이 성분명 처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어떤 약으로 쓰지 말고. 네, 그렇게 해야지 이게 의료비도 절감하게 되고 국민건강보험도 재정을 줄일 수 있고 결국은 사람들의 그런 우리나라 또 의사 의존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네, 마치 그 약을 바꿔주면 다른 약을 바꿔주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오해가 많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불신부터 좀 많이 이 오마이 TV 애청자들부터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저도 가끔 그렇게 물어보시면 약사님이 이제 물어봐요. 제가 처방전 가지고 왔는데 그 약이 그 의사 선생님이 써준 약은 없는데 똑같은 성능인데 성분을 갖고 있는데 다른 약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뭐 웬만하면 그러고 봤는데. 실제로 대체 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의 인식이 그렇게 있으니까 좀 언론들이 그런 인식을 좀 많이 확산시켜서 그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면 코로나 때 타이레놀이라고 하는 상품명을 찾아다니라고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죠. 막 품귀 현상 일어나고. 동일한 약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걸 왜 그것만 찾으러 이부프로펜인가요? 뭐 그런 같은데 그걸 찾으러 다니라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민들의 이게 똑같은 약이구나 이렇게 많이 인식이 확산이 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그게 많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 또 그것도 의사들과 약사들 간에 여러 가지 또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어서 잘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가야 될 길이고 그 가야 될 길에 의사 약사들한테 맡겨둬서는 안 되고 국민들이 정말 앞장서서 이 변화를 만들어서 의료 재정도 절감하고 그래서 버려지는 약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겠죠. 유효기간 지나면 또 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생산량에 비해서 소비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많이 버려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도 많이 줄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의사 약사들이 잘 못하면 국민들이 나서서 꼭 성분명 처방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함께 드립니다. 요즘 이제 그 제약회사하고 의사들 간의 리베이트 문제는 뭐 한참 논란이 되다가 요즘 조용한데 의원님 보실 때 이게 해결됐다고 보세요? 아직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보세요? 뭐 세상사가 다 그렇지만 이게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 약을 쓰는 권한을 이렇게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이 의사들에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성분명 처방도 그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누가 리베이트를 가져가느냐 이렇게 귀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충돌하고 이해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없애버리고 그렇게 리베이트를 받거나 그런 창구를 다 차단시켜서 정말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제대로 의약품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성분명 처방 시대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여러 논의들을 많이 하실 텐데 윤석열이 파면되기 전에 이 의료 개혁 소위 개혁이라고 저는 개혁이라고 보지 않는데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보는데 이런 행동을 하면서 의사들의 인력이 부족하니까 간호사들은 조금 더 숙련을 시켜서 PA 간호사 제도를 하겠다. 미국은 뭐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있었으니까. 근데 거기는 아예 대학에 과가 있어요. PA 과가. 그 간호대학에서 하는 게 아니고 PA만 따로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분리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간호사분들을 좀 더 숙련되게 해서 PA를 한다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지금. 아니요. 이제 저희는 이제 하위 법령을 이제 만들고 있는 중인데 6월 달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하위 법령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충분하게 이제 PA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일종의 자격가치 이제 인증 과정을 거쳐야지만 그걸 할 수가 있지 아무나 간호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예를 들면 지금의 이런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의료 대란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대체? 이제 기본적으로 의사수의 증언을 전제해야 되고 뭐 마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의사가 지금 당장 전공의들이 저러고 있으니까 간호사들을 투입해서 뭘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게 말로 안 되는 얘기고 다만 이제 의사 인력을 다 그렇게 충분하게 양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간호 어시스트를 하는 간호사들이 적절하게 서포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일단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계적으로 그 부분은 다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그동안에는 간호사들이 법적인 규정이 없이 하다 보니까 늘
조금만 해도 의료행위에 저촉이 되고 그렇죠, 또 법적으로. 의사들 어떤 경우는 의사들이 간호사한테 떠넘겨 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그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간호법을 정비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정비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하나하나가 이제 세심하게 지금 검토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민주당에서 주도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앞으로 추진하거나 또 앞으로 이런 법령 개정을 위해서 함께 논의하거나 아니면 논의되고 있는 법률이나 아니면 사안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 이제 크게 20일에 들어와서 했던 게 이제 간호법 문제가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연금 개혁의 모수 개혁이 정리가 일단 됐고 그다음에 의료 대란과 관련된 수급추계위원회를 의료기본법에 만들어놔서 보건의료기본법에 만들어놔서 2026년도는 영명으로 되지만 어쨌든 합리적으로 잘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추계위원회에서 2027년부터는 정말 정상적으로 이렇게 의료 수급을 인력 수급에 대한 방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게 이제 그동안 했던 일이고 앞으로도 연금 계획의 구조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이제 큰 숙제로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통합돌봄을 어떻게 정말로 잘 활성화시키고 그 국민들에게 간호간병을 비롯해서 서비스를 잘 제공해서 돌봄 국가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갈 거냐 하는 것들이 중심적인 지금 논의 과정에 있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1인 가구가 또 많이 증가하고 또 그렇죠.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제 은퇴하면서 1,700만 가까운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제 고령층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뭐 자살률 높고 또 고리분둔한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에 이게 큰 외로움이라고 하는 질환 이것이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국가가 좀 나서서 뭐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로움 장관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로움 장관이 있어요. 그게 아주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영역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둬서 실제로 그 부서가 그런 국민들의 정서와 또 살인, 고립, 뭐 고독사 이런 문제를 다 총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재명 대표의 잘사행즘에 맞는 그런 우리 삶이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복지 체계 그렇게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고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금 현재 물론 뭐 2026년도부터는 의대 정원을 줄인다고 했지만 이번에 입학한 학생들도 있고 물론 뭐 복귀율이 20%밖에 안 되지만 이러다 보면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3년인가요? 그렇게 겹치는 걸로 지금 나와요. 그래서 수업에 만약 정원이 넘어가게 되면 올해 신입생부터 먼저 우선권을 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복귀한 학생들은 뭐 순서를 주겠다고 하던데 이러면 의료 교육의 질이 괜찮을까요? 수업을 하는데 큰 걱정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트리플링이 생기면 24년, 25년, 26년 학생들이 같이 겹치는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이제 교육 대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들어서 또 의대생들이 그래서 의대 정원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것들 포괄해서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잘 정리를 해서 어쨌든 우리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워낙 이제 의료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래서 의사 수가 적정하게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다 주지의 사실이고 또 이게 사실은 늘어나는 것보다 의학 2000년대 의학 분업을 하면서 351명을 줄였거든요. 10%를. 그랬었죠. 그 후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대충 한 18년 되니까 그것만 해도 한 7,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동안의 연구 결과에도 그런 부족분들에 대해서 정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 이상은 이렇게 의대 정원을 늘려야지만 이렇게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특히 이렇게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그렇게 의대 정원 수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의사들도 고령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고령화됐죠. 젊은 의사들이 적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조금 전향적으로 의사들도 좀 이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고 정부도 충분하게 좀 타협과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또 하나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하나가 의대생들의 복귀율도 중요하지만 또 전공의들은 얼마나 복귀하고 있냐 이것도 의문이거든요. 혹시 뭐 통계나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의원님? 전공의들도 이제 아직은 뭐 이렇게 복귀율이 좀 미미하고요. 네. 실제로 그 많은 전공의들이 각자 뭐 이제 전공의를 포기하고 다른 일반의로 하든지 일반의로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좀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것이 회복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그 사이에 이제 상급 병원들도 전공의들에 의존했던 그런 시스템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절충점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전공의들이 빠른 시간에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기 대선 전국이잖아요. 지금 조기 대선 전국이니까 의원님도 여러 가지 뭐 고민도 많이 하실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보건복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지향점이랄까요? 아니면 뭐 공약이로까지 얘기는 안 하더라도 만약에 뭐 민주당이 후보가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민주당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바로잡을 거다 이렇게 뭐 얘기하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쭉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가장 이제 보건 분야에서는 하여튼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거, 그것이 뭐 절대절명의 숙제이고 그것이 안 되면 아까 얘기한 의료 격차의 문제, 그다음에 필수 의료의 문제 이런 것이 다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포기할 수 없는 숙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이전하는 속에서의 어떤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 돌봄이 무너지면 국가 시스템도 무너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간호간병 문제랄지 이게 좀 각 집집마다 좀 치매나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개인에게 떠맡길 수는 없는 일이고 되죠, 결국은 그러면. 국가가 책임지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병비도 뭐 워낙 비싸죠. 개인이 책임지기에 너무 부담스럽고 그러면 가족 공동체가 다 붕괴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정부가 좀 어떤 책임성 있게 그렇게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차기 정부는 정말로 그런 문제에 심혈을 기울여서 국민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갖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케어라고 그래서 돌봄을 좀 더 확대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치매에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간병 비용을 좀 더 많이 보장하고 이랬는데 혹시 윤석열 정부라서 이걸 뭐 바꾸거나 뭐 삭감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전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군요. 문재인 케어라고 해서 다 뭐 그 어떤 고가 검사비가 들어간 건 다 자르고 다 잘랐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혜택을 받던 많은 국민들이 많이 혜택을 못 보게 됐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다시 정상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치매나 또 간호간병도 사실은 말만 꺼냈지 확대하지를 못했거든요. 예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차기 정부가 감당하는 그런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요.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치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도 못 하게 되고 누군가 한 명은 계속 집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온 가족이 정말 고통을 당하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국가가 의료보험 체계 안에서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돌봄 체계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선 전국이잖아요. 이제 뭐 민주당의 후보는 3명이 지금 출마를 하셨고 경선이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도 말씀 좀 부탁드리고 민주당이 대선에서 뭐 의원님은 민주당이시니까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대선 결과 최종적으로 예를 들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뭐 다른 후보가 나왔을 때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어떤 수치에 의해서라기보다도 지난 12.3 이후에 광장에서 이제 뭐 단식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맞아요. 그러셨죠. 한 4달 동안 있으면서 그 광장의 목소리가 뭘 요구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차별을 없애고 뭔가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연대하고 협력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달라 이런 목소리로 저는 이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정치도 그런 면에서 어쩌면 내란 세력에 반하는 모든 제 세력들이 다 연대하고 협력해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민주 질서를 제대로 잡고 헌정 질서를 좀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 서영석 TV도 있네요. 근데 구독자가 잘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좀 보좌관 저기 계시는데 이러시면 오마이 TV에 나왔기 때문에 진짜 내일부터는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1,400명. 아니, 지금 사실은 보고 그래가지고 계신 분이 1,700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고 계신 분이. 제가 요즘 이제 최근에 조금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뭐 우리 당에 좀 주로 이제 저기 셀럽들 있잖아요. 김병주 의원, 셀럽이 접니다. 서영교 의원 이렇게 서영교 저기 같이 벤치마킹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마이 TV에 나온 것과 안 나온 게 다르다. 다르죠. 이전과 이유가 다르다. 이렇게 꼭 좀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보고 계신 지금 이제 저 약간 떨어 1,300~1,400명 보고 계시는데 지금 가셔가지고 서영석 TV 구독 좀 해주세요. 너무 짠합니다. 지금 이게 1,400명이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게 무슨 저기 뭔 숫자인가 했어요 지금. 진짜 민망스럽습니다. 보좌관을 제가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시길래 대체 여러분 지금 당장 가셔서 서영석 TV 찾아가셔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저 보고 있는 상황에 서영석 의원님이 깜짝 놀라도록 숫자가 바뀌는 걸 좀 보여주세요. 아직 안 바뀌네.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저기 240만 오마이 TV 애청자 구독자들의 책임과 체면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영석 TV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 숫자를 좀 처음 봤습니다. 구독자가 1,400 얼마인 줄은. 여러분 지금도 한 1,300명, 400명 보고 계시거든요. 이분들만 가셔도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분들만 구독을 해주셔도 수그리 뉴스님 바로 가서 했다고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가서 꼭 서영석 TV 해주셔서 100명 늘었습니다. 10명 늘었습니다. 1,440명이 10명 늘었네요. 10명 늘어서 안 돼요. 100명 정도 늘려주세요. 여러분 가서 꼭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하는 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구독은 사랑입니다. 서영석 의원이 열심히 활동하실 수 있도록 또 대선 과정에도 어쨌든 민주당 후보를 누가 결정이 되든 민주당 후보에서 열심히 뛰실 거잖아요. 또 부천에서 의미 있는 또 저는 성과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각오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원래 그 이제 시에 또 10명 또 늘었어요. DJ 대통령께서 이게 제일 어려울 때 먼저 찾아온 곳이 부천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부천에서 정말로 내란 세력의 종식의 바람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정말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승리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데 어떤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지역구도 그렇고 또 이제 보건복지 활동하면서 그래도 이제 남은 임기 동안 아직도 한참 남으셨잖아요. 그 임기 동안 내가 이제 3년이 남았는데 1년 지났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도 한 말씀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미래 먹거리로 반도체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저희와 관련돼서 이제 바이오 분야가 이제 그 미래 먹거리 국가의 먹거리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이 코로나19 때도 봤지만 그게 백신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국가의 전망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안보 무기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바이오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나 또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차기 정부에서도 좀 그런 문제에 집중적으로 해서 정말로 대한민국이 이제는 선진국으로서 가는데 그동안 잠깐 윤석열을 만나서 후진국으로 퇴행을 했지만 역사적 퇴행을 잘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도체 그다음에 바이오 이런 분야에서 핵심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응원하고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각오를 들으셨으니까 구독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구독해 주세요. 짱돌 엄마님도 구독 완료했다고 땅콩이 맘님도 구독 완료했다고 범범이님 해피데이 7777 서영석 TV 쇼츠가 재밌대요. 안 봤는데 재밌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00명은 아니 60명 지금 1460명 빨리 안 느네요. 여러분 왜 이러세요? 좀 해주세요.
너무 하시네. 구독하는 게 뭘 힘들다고 가서 해주세요. 서영석 TV 가서 눌러주세요. 구독 누르고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봐주셔야 동영상 376개밖에 없어요. 빨리 라이브도 좀 하고 라이브를 할 수 있잖아요. 1000명 넘으면 라이브도 좀 하시고 그래요. 저를 부르고 좀 이렇게 하세요. 아니 이게 뭐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의원 열심히 정말 뭐 단식도 그때 하셨고 탄핵 관련해서 또 현장 있을 때만 지금 사진 밑에 동영상 좀 쭉 나오잖아요. 차가운 광장에서 열심히 투쟁하고 싸웠던 분이시니까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서 한 그래도 100명은 늘어나야 좀 제 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1,500명 정도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0명만 더 하면 되니까 아직 서영석 TV 점심시간이라 안 하고 있대요. 저도 구독 안 되겠다. 선한영향력 TV님 감사드리고요. 예, 서영석 TV 1,400 지금 몇 명입니까? 아직도 60명밖에 안 되네. 40명 더 부탁드리고요. 가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막 의원님 응원하는 메시지 보내주고 계시는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500명 되는 게 응원입니다. 의원님 혹시 이 책 보셨어요? 이게 또 그 사이에 또 늘었어요. 10명이. 결국 국민이 합니다라는 책이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책을 쓰신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쓰신 책이고요. 이번에 이제 내란 과정을 겪으면서 앞부분에 보면 본인이 이제 그때 그 국회로 오면서 유튜브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내용도 포함돼 있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심정이었는지 이걸 다 볼 수 있는 책인데 이재명 대표의 인생 그리고 정치 철학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 여러분 많이 구입해 주시고 의원님도 구입하실 거죠? 네네. 그 이재명 대표의 중요한 철학 중에 하나가 결국은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국민이 한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늘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철학이 잘 묻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잘 아니 한 권만 사지 마시고 의원님 한 10권 사가지고 보좌관들도 좀 주고 비서진들도 왜냐하면 다 읽어야 돼요. 그래야 그렇죠. 이재명 전 대표가 어떤 생각과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고 그래야 가짜 뉴스에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은 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 옆에서 보고 쓴 책은 좀 많지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입하시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철학을 갖고 계신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결국 국민이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교보문고나 다른 데서 실시간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 꼭 만들어 주셔서 이재명 대표 관련된 그 뭐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님 서영석 의원님도 이재명 대표와 무슨 뭐 인연 같은 게 있으세요 혹시 정치 활동하시면서? 네, 저는 이제 그 도지사 시절에 경기도지사 하실 때 이재명 대표가 도의원 도의원을 하셨군요. 도 하고 뭐 이런 인연들이 있어서 실제로 같이 또 활동도 했고 그런 그러셨군요. 과정이 있었고 성남시장 때 그때만 단식 투쟁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맞아요. 그때도 좀 찾아뵙고 그런 적이 있고.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그러니까 인연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의 인연은 정치적 인연은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많은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 아셨죠? 이제 이재명 대표 인연이 오래되신 분입니다. 성남에서부터 지금까지. 아직 30명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너무하네 진짜. 이렇게 이 정도 하면 이제 30명은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독 안 하신 분 꼭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영향력 TV님은 이 책 구입했다고 글 올려주셨고요. 1,500명 되면 끝내려고 했더니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어가지고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시 눌러도 숫자가 안 올라가네요.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결국 국민이 합니다. 책도 구입해 주시고요. 서영석 의원님도 좀 많이 구입하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나누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뭐 안 바뀌니까 그냥 끝내야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서영석 TV 꼭 구독해 주셔서 다음번에 오실 때는 오마이 TV 출연했더니 더 많이 늘어났다. 왜냐하면 또 저희가 여기서 생방송은 끝내지만 이걸 다시 보기 하거든요. 그것도 보시면서 누르는 분이 계세요. 구독을. 아니 그러니까 저기 다른 데 출연하는 사람들이 거기 갔더니 전과 후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마이 잘하셨어요. TV도 전과 후가 다르더라. 내가 전도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특히 체보라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오마이 TV 중에 체보라가. 체보라에 갔더니 내가 인생이 바뀌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늘었습니다. 10명이. 곧 될 것 같긴 한데 여러분 그러면 한 1분간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20명 필요합니다. 1,500명 되면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안 하신 분 혹시나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서영석 TV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은 잠깐 가셔서 서영석 TV에 구독해 주시면 1,500명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근데 사실은 보시는 분이 1,300명이에요. 근데 이분들 중에 구독 안 한 분들이 가셔서 눌러주시면 1,500명 충분히 될 것 같고, 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보기 계속 하니까 또 보고 많은 분들이 나중에 또 하라도 아마 구독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서영석 의원님 이렇게 의료 전문가시고 또 보건복지 전문가시고 또 이재명 대표와 오랜 인연을 가지고 정치 활동을 하셨던 분이니까 그동안 잘 모르셨던 분은 서영석 의원이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부천시의원을 3번 하고 경기도의원을 도의원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로 온 그런 경우거든요. 이렇게 밑바닥부터 하셨네요. 근데 잘 몰라요. 오늘 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기 밑에서부터 고생한 사람들 잘 취급을 잘 안 해줘요. 그렇죠. 바로 낙하산으로 날라온 사람들, 어디서 유명해서 날라온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치가 좀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그 민주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치 문화도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서영석 의원은 시의원부터 시작해서 도의원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정말로 지방자치단체의 기초단체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까지 오신 분이니까 의정활동을 잘 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은 있다고 봅니다. 야, 이제 10명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1,500명 되는데 10명이 안 남았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1,490명인데요. 곧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 여기 오면 1,500명이 됐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1,500명이 되면 의미가 있고, 역시 이제 이재명 대표와 성남에서부터 또 경기도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계시고 옆에서 한 번 더 눌러봐 주실래요? 1,500명 됐는지? 됐어요? 한 번 더. 예,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500명이. 저는 1,500명 된 걸 박수 치는 거 처음이에요. 한 100만 명 될 때 박수를 쳤는데. 이게 저기 1,500명이 최소한 15만 명이 된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역시 오마이TV 최진봉에 보이는 라디오의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의원님 오늘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자주 뵙도록 하고요. 뭐 이제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방송이라. 그렇지만 누가 되든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함께 띄워주시고 부천에서 가장 많은 끄셔도 됩니다. 부천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지지 투표율이 전국에서 부천시 을이 가장 높게 나왔다. 요걸 좀 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좀 걱정입니다. 지금 3년 전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 저기 좀 높게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보다는 더 나와야 되니까. 더 나와야 돼요. 최소한 3년 전보다는 5% 높게 나오게 5% 그렇게 상승하도록. 목표치를 딱 정하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